지금 여러분의 전세 보증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왜 그 돈이 다시 안 돌아올 수도 있는지 알고 계세요? 2025년 연초 코스피 지수가 4,5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완전 축제 분위기였어요. SK하이닉스는 70만 원을 넘었고 삼성전자는 10만 원 고지를 가볍게 넘어서면서 수익률 인증 대회가 시작됐죠. 377% 수익률, 4억 원 수익, 18년 장기 투자 성공담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도배하고 있어요. 적금 깨서 주식에 올인한다는 글들이 넘쳐나고 레버리지 태우겠다는 사람들도 눈에 띄게 늘고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건 수익률 인증 글이 아니에요. 26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자금이 주식시장에서 빠져나와서 조용히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돈은 대체 어디로 가는 걸까요? 부동산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서울이랑 수도권 아파트 시장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어요. 자금 조달 계획서에 주식 판 돈으로 집 산다고 적는 사람들이 엄청 늘었거든요. 대출 규제가 강화되니까 사람들이 주식 팔아서 현금 만들고 그 현금으로 아파트 사러 오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이 주의 깊게 봐야 할 숫자가 있어요.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 3만 건이 사라졌고 전세 매물 1만 건이 시장에서 증발했어요. 매물이 줄어들었다는 뉴스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왜 줄어드는지 그 메커니즘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이건 단순한 공급 부족이 아니에요. 시스템 자체가 매물을 못 만들어내게 설계돼 버린 거예요. 10월 15일 대책 이후에 주택담보대출 받으면 6개월 안에 반드시 실거주해야 하는 규제가 생겼거든요. 이 규제가 뭘 의미하는지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투자 목적으로 집 사서 전세 놓는 갭 투자가 사실상 완전히 막혀버렸다는 뜻이에요. 갭 투자가 막히면 새로운 전세 매물이 시장에 안 나와요. 그리고 바로 여기서부터 여러분의 전세 보증금을 위협하는 연쇄 반응이 시작돼요. 지금 전세로 살고 계시다면 이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 이야기예요. 대규모 신축 아파트 단지가 입주를 시작했는데도 전세 매물이 안 나오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입주장이 시작되면 신축 전세가 쏟아져 나왔고 세입자들은 싼 값에 새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공식이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집주인들이 전세를 안 내놔요. 왜냐면 전세 놓는 순간 그 집을 못 팔게 되거든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 지역에서는 세입자가 있으면 매매 자체가 불가능해져요. 실거주 의무가 있으니까 세입자를 들이면 대출도 막히고 결국 집주인은 빈집으로 놔두는 걸 선택해요. 이게 바로 매물이 사라지는 진짜 이유예요. 그럼 이미 전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들은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계약갱신 청구권 쓰는 세입자가 절반을 넘었어요. 이건 전례 없는 수치예요. 보증금 올려줘도 나갈 데가 없으니까 기존 집에서 2년을 더 버티는 거예요. 근데 2년 뒤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때 가면 답이 있을까요? 없어요. 2년 뒤에도 상황은 똑같거나 더 나빠져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서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새로운 현상이 등장했어요. 세입자 권리금 또는 이삽이라고 불리는 게 부동산 시장에 생겨버렸어요. 예전에는 상가에만 있던 권리금 개념이 이제 주거용 전세 시장에도 들어온 거예요. 집주인이 급하게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업이 어려워졌거나 자금이 필요해서 꼭 팔아야 하는데 세입자가 안 나가요. 세입자는 계약갱신 청구권도 있고 계약 끝나려면 한참 남았다고 버텨요. 결국 집주인은 세입자한테 3천만 원에서 8천만 원까지 이사비를 주고 있어요. 이게 좋은 현상일까요?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몇몇 세입자들은 이사비 받아서 돈 벌었다고 할 수 있지만 이 분위기가 퍼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집주인들은 앞으로 전세나 월세 놓는 것 자체를 무서워하게 될 거예요. 결국 전세 매물이랑 월세 매물은 더 줄어들고 시장은 더 경직되는 악순환이 시작돼요. 지금 정부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고 있을까요? 공급 늘리겠다고 하는데 실제로 새해에 당장 공급할 방법이 없어요. 9월 7일 대책 때 이미 모든 카드 털어서 한번 발표했는데 시장은 별 반응이 없었거든요. 그럼 정부한테 남은 선택지는 뭘까요? 공급을 못 늘리면 수요를 억제하는 수밖에 없어요. 대출 더 줄이고 세금 더 늘려서 매매 수요를 막는 방식이에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되는 핵심이 있어요. 매매 수요를 막으면 그 수요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전월세 수요로 바뀌어요. 집 못 사는 사람들은 결국 어딘가에는 살아야 하고 그 사람들이 전세나 월세 시장으로 몰려가요. 이걸 막을 방법은 지금으로선 없어요. 자, 이제 더 큰 그림을 볼게요. 부동산 전문가 20명한테 설문조사를 했는데
전원이 서울 아파트값 오른다고 답했어요. 예전 폭등기에도 몇 명은 반대 의견을 냈었는데 지금은 단 한 명도 하락을 예측 안 해요. 오르냐 마냐가 아니라 얼마나 오르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이건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에요. 시장 컨센서스가 이렇게 한 방향으로 쏠린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그럼 왜 모든 전문가들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걸까요? 답은 간단해요. 집 지을 땅이 없기 때문이에요. 정부가 유휴부지를 직권으로 개발하겠다고 나선 것도 바로 이 이유예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인허가 권한을 갖고 있어서 국토부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구조거든요. 어떤 구청장이 이 땅은 공원으로 만들겠다고 결정하면 정부가 거기에 아파트를 못 지어요. 그래서 정부는 아예 법을 바꿔서 특별법으로 직접 개발하겠다는 극단적인 카드를 꺼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이해하셔야 해요. 정부가 이 정도로 급하다는 뜻이고 그만큼 공급 상황이 절박하다는 신호예요. 근데 땅을 확보해도 문제는 안 끝나요. 건설업계가 지금 너무 힘든 상황에 처해 있거든요. 2026년 병오년 건설사 CEO들의 신년사 키워드는 딱 하나. 바로 안전이에요. 무조건 안전하게 지어라. 절대 사고 내면 안 된다. 이게 지금 건설업계 최우선 과제가 됐어요. 안전하게 짓는 게 왜 문제가 되는지 의아하실 수 있어요. 안전을 강조하면 공사 속도가 느려지고 비용이 엄청 올라가요. 여기서 정부 정책의 모순이 드러나요. 공급 빨리 늘리라는 정책이랑 안전하게 지으라는 정책이 서로 충돌하고 있어요. 빨리 지으면 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안전하게 지으면 공급이 늦어지는 딜레마예요. 그럼 정부가 건설사한테 돈을 더 많이 줄 수 있을까요? 사업성을 높여줄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정부는 여론 눈치 봐야 하고 건설사 특혜라는 비판을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결국 건설사들은 선별수주 전략으로 돌아서고 있어요. 진짜 좋은 땅 아니면 안 짓겠다는 거예요. 그럼 민간 건설사가 집을 안 지으면 누가 지어야 할까요? 정부가 직접 나서서 공공 아파트를 지어야 하는데 그것도 결국 민간 건설사가 시공해야 해요. 공공이 발주하고 민간이 짓는 구조에서 사고 나면 책임은 누가 지는 걸까요? 이 지점에서 모든 게 다시 막혀버려요. 지금 상황이 얼마나 꼬여 있는지 이해되시나요? 정부도 해결책을 찾고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어떤 전략이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1월 중순에 새로운 대책이 나온다고 하니까 그거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자, 이제 여러분 상황으로 돌아올게요. 서울 아파트 값이 작년에 8.7% 급등했는데 14개구는 아직 고점도 회복 못했어요. 같은 서울 안에서도 어떤 동네는 미친 폭등장이고 어떤 동네는 전혀 안 올랐어요. 이게 바로 지금 시장의 온도차예요. 양극화가 엄청 심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점이 있어요. 부동산 시장에서 앞서간 지역이 끝없이 앞서가는 경우는 드물어요. 올해랑 내년에는 이 벌어진 격차가 조금씩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지금 뭘 지켜봐야 할까요? 첫 번째 신호는 6월 3일에 있을 조기 대선이에요. 선거 있는 해에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정책 변화의 폭도 넓어져요. 선거 전에는 누군가의 반감을 살 수 있는 강한 규제가 나오기 어려워요. 근데 선거 끝나고 집값이 많이 올라 있으면 여론이 나빠지고 추가 규제가 나올 수 있어요. 정치인들은 선거를 앞두고 평소에는 안 내리던 과감한 결정을 내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규제를 선거 전에 풀어줄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풀리면 그 지역들이 급등할 텐데 그걸 어떻게 잡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정부는 지금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계산하고 있을 거고 여러분도 그래야 해요. 이제 여러분이 관찰해야 할 경고 신호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전세 매물수가 계속 줄어드는지 매주 확인하세요. 둘째, 계약 갱신 청구권 사용 비율이 50%를 넘어서 계속 올라가는지 지켜보세요. 셋째, 주식시장에서 부동산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규모랑 속도를 주목하세요. 넷째, 6월 3일 선거 전후로 정책 변화가 있는지 민감하게 반응할 준비를 하세요. 이 네 가지 신호 중에 세 가지 이상이 동시에 움직이면 시장에 큰 변화가 올 수 있어요. 지금 전세로 살고 계시면 계약 만료 시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만료 시점에 나갈 데가 없을 가능성을 미리 계산해 둬야 해요. 집 사려고 준비 중이시면 대출 규제가 더 강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세요. 지금 가능한 대출이 6개월 뒤에도 가능하다는 보장은 없어요. 이미 집 갖고 계시면 전세 놓을 때의 리스크를 다시 계산해 보세요. 세입자가 안 나갈 때 발생하는 비용이 예전이랑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시장은 여러분한테 친절하게 경고해 주지 않아요. 모든 전문가가 같은 방향을 가리킬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심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역사적으로 모두가 같은 방향을 볼 때 변수는 예상 못한 데서 나타났어요. 준비한 사람이랑 준비 안 한 사람의 차이는 위기가 왔을 때 비로소 드러나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전세 보증금은 어딘가로 흘러가고 있고 그 흐름을 이해하는 게 첫 번째 준비예요.